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뉴스를 위쪽, 아래쪽 측면에서 다 보시고 계시는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방 세계의 모든 뉴스를 다 접하고 계시죠? 다 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이슈를 만져주시겠습니까? 가을 전어.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가을 전어. 예. 네. 확 땡기시죠. 아니, 저는 별로 전어 안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왜 가을 전어를 냄새를 피우면 집 나가 며느리가 온다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별로 맛이 없어요, 저는. 그 구수한 향을. 하여튼. 향이 꽁치를 구우면 더 구수하던데. 그러세요? 예. 오늘 저녁 6시 반.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시작하셨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 대표단과 만찬을 갔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반찬 메뉴 가운데 하나로 가을 전어를 내놓는다고 하네요. 제가 참 눈치도 없어요. 저는 진짜 이거 안 보고 지금 막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네. 이러니까 제가 이 세상을 잘 치료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또 너무 이렇게 자책하지는 마시고요.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역시 이제 가을 전어에 담긴 의미. 뭡니까? 예.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도 그렇고 한국노총도 그렇고 지금 네. 노사정위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로 돌아오라. 예. 그런 의미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돌아오라. 메뉴에 그런 깊은 뜻을 담아서. 네. 그런데 이 가을 전어뿐만 아니고요. 예. 오늘 메뉴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이 경제인들하고 그 만찬 회동할 때도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하곤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메뉴 선택에 좀 각별히 신경을 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메뉴가 추어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추어탕은 뭡니까 또? 예, 청와대 쪽 설명에 따르면 이 청계천 중심으로 서민들의 가을 보양식으로 발전한 거다. 청계천은 우리 노동계의 뿌리이자 정신이다. 이 전태일 열사와 노동계 상징적 존재들이 치열하게 살았던 곳이다. 이렇게 약간 좀 과도하게 의미를 좀 부여를 좀 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사실은 추어탕은 농부들이 많이 먹던 거 아닙니까? 가을에 시골에서. 예. 그리고 그래서 아니 뭐 정권을 잡고 계시니까. 네, 추어탕은 또 이 청계천에서 80년 동안 장사를 해온 용금 X라는 곳에서 또 공수해 온답니다. 그리고 이 전태일 열사가 과거에 즐겨 먹었다는 콩나물 밥도 함께 나온다고 그럽니다. 콩나물밥은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제 아내가 콩나물밥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장이죠. 장이 중요합니다. 장은 정말 잘 만듭니다. 근데 그 전태일 열사가 좋아했다는 거 모르셨죠? 전 알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그 흉상이 어디 있는지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민주노총은 어떻게 화답을 했습니까? 참석을 거부했죠. 아이고야. 가을 전어까지, 가을 전어까지 구워놓고 추어탕까지? 예, 거부를 했습니다. 왜요? 오늘 오전에 이제 긴급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예. 이유는 이겁니다. 일부 대표자 간담회 참여를 결정을 했는데 청와대가 주격을 전도를 해서 2부의 정치 이벤트를 위한 만찬 행사를 앞세우는 행보를 하면서 결국 사단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어떤 정치 행사요? 그러니까 이제 2부 이제 만찬 행사 6시 반부터 그 만찬 이전에 5시 반부터 1시간 동안에 이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 지도부하고 이제 약간 간담회를 갖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2부 만찬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청와대가 민주노총 지도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일부 산별 사업장 산별 노조를 접촉했군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직 체계와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래서 불참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 저도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민주노총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핑계고 뭔가 근본적인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은 다르거든요. 민주노총은 제가 좀 압니다. 근데 이거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추정컨대. 뭡니까? 그러니까 어제 지금 징역 3년 선고돼서 복역 중인 한상균 위원장 있잖아요. 한상균 위원장. 조계사에서
한 언론과 이제 옥중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네. 문재인 정부의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한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어요. 예. 5개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면서 예. 대통령하고 좀 공개 토론을 갖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예.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기대했는데 응답이 없으니 네. 조금 약간 좀 오늘 그 만찬회동에도 불참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없잖아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노사정 8자회에 이미 제안을 좀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회동도 그것에 대한 약간의 이제 화답 차원의 의미인데, 예. 결국 민주노총이 바라는 거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따로 만나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그 이른바 그 독상론 있잖아요. 네. 홍준표 대표도 예. 맨날 따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예. 예, 그런 독상 받기를 원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변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변명을 한 건 그러니까 아니고 추정입니다. 추정. 네. 예. 왜냐 그러면 글쎄요.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별로 그렇게 긴밀한 관계는 아니지만 삐질까라는 것도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뭐 이종훈 박사께서 따로 좀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민노총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따로 이렇게 뭐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과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이 공식적으로 내걸은 이제 5대 요구안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과연 그게 진짜 이유일까라고 하는 그 의구심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비공식적 만약에 요구가 뭔가 있다면 혹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따로 만나길 원하는 거라면 그것은 역시 한상균 위원장의 이 조기 석방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추론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쪽에 약간 좀 마음이 좀 많이 가요. 촛불 집회를 나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상균 위원장 석방 구호도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사실은 추석 특사를 추진했었잖아요. 시민단체들이 나서는 형태긴 했지만 민주노총이 이걸 추진했었는데 그래서 이 결국 내년 초 설명절 특사 이런 것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따로 만나면 그런 얘기를 좀 속 깊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통령이 앞으로 좀 이렇게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복원하는데 좀 문제가 있겠어요. 좀 어려운. 그렇죠. 일단은 뭐 사실은 오늘 회동이 지금 민주노총이 불참하게 되면 뭐 결과적으로 반쪽 회동이 돼버리잖아요. 한국노총하고만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상당히 좀 모양새가 많이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건 맞고 그리고 이게 오늘 또 첫 회동이잖아요. 그렇죠. 노동계하고 갖는 첫 회동인데 이 한쪽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참석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상당히 좀 명분도 좀 없어지고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로 민주노총이 좀 노린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나쁘다 그럴까? 조금 더 깊게 그냥 왜곡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전략 전술이 뛰어난 거고요. 그런 거죠. 나쁘게 표현하면 약간 좀 악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촛불 집회가 누구 때문에 상황에 맞췄는데 이런 메시지가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민주노총 쪽은 사실은 이 촛불 전국이라든가 또 문재인 정부 탄생에 본인들이 굉장히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공신에게 지금 이 정도밖에 대우를 못 해 주시나요? 뭐 이 정도 메시지 같습니다. 1등 공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온 나라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눈만 뜨면 입만 열면 4차 산업혁명 그러지만 인재들은 의과대학을 가고 법학전문대학을 갑니다. 그런 인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런 인재들이 사는 그런 사회에 여러분들 고대 의대 사건 아시죠? 옛날에 여러 명의 동료 의사들이 의과대 친구들이 한 여성 의사들을 성폭행했던 사건.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대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가 이 교수님에게 조인트를 까였나요? 그 정도는 이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리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고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산부인과 교수가 1년차 전공의를 성추행했다. 이런 뉴스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의과대학을 제대로 만들 것입니까? 법학전문대학을 제대로 만들 것입니까? 대한전공의협회 의회의 안치현 회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전공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몇 년 차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치현 회장은? 네, 저 지금 3년 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보통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무슨 과, 뭐 산부인과 아니면 정형외과 전문의 이렇게 이제 불러드리면 보통 몇 년 과정을 밟았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네, 상당수의 전공은 인턴 1년, 그리고 네. 전공이 레지던트 4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혹은 인턴 1년에 전공이 3년으로 된 진료과도 간혹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인턴 2년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바뀌었군요, 커리큘럼이. 네. 예. 특별히 바뀌었다기보다는 예. 이름이 조금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1년에 전공의 4년 체제는 크게 뭐 변경된 적은 없고 3년, 예. 4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본과 4년 졸업하고 네. 본과 6년 졸업하고 인턴 2년, 그다음에 레지던트 3년 뭐 이랬거든요. 네네. 자, 지금 이제 알려진 내용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폭행이 행해지고 있다. 이게 적폐입니까? 의과대학에? 네, 사실 이번에 보도된 사례는 사실 예. 절대 특이한 사례는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예. 특히 지금 피해자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드러난 부분이라는 걸 고려하면 예. 실제 사례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겠죠. 2017년도에 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공의 80%가 욕설을 포함하는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네. 신체적인 폭력이 30%, 그리고 성폭력도 사실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근데 우리 안치현 회장께서도 지금 서울대병원의 비뇨기과 전공이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하셔도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겠죠? 사실은 책임감을 느끼고 하고 있고, 예.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도 하셔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정도를 지키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담당 교수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스트레스를 사실 의과대학교 학생분들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맨날 환자를 접하다 보면 받으시는 스트레스가 보통 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리고 수술 집도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집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거나 정신줄을 놓으면 환자의 생명까지도 지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들이 정신 차려라 이런 그런 내용의 경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나요?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신체적인 어떤 폭행이 어떤 경우라도 환자의 진료의 질을 올릴 거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훨씬 더 다른 훈육의 방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환자가 심지어 얼마 전에 나왔던 동영상에서는 전신마취 상태로 환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앞에 보조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폭언을 포함한 수술기구로 폭행을 저지른 동영상이 한번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네. 환자가 마취로 알지도 못하는 중에 의료진과의 협력과 사실 상호 바로잡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다 막는 방법이라는 면에서 그 질이 매우 나쁘다고 저희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진짜 드리려고 하다가 안치현 회장께서도 네. 당하신 교수님들이 훌륭하셔서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죠? 아니요, 저는 사실은 폭언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부지불식간에 폭언을 당하고도 예. 사실 그 부분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해결돼야 될 문제고요. 예. 네. 근데 방금 그 수술하는 기구로서 이렇게 폭행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의사 선생님들 다 수술실에 들어가시면 깨끗하게 손 소독하시고 이 수술 기구들도 다 소독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 다시 수술하시지는 않겠죠? 다른 걸로 쓰시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 부산대 병원의 전공의 폭행건, 이게 대한전공의협회에 의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모로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상황이나 피해자들의 현재 생각이나 그리고 실제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을 뿌리 뽑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진짜 피해자들의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좀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번에 부산대병원 사건 자체가 네. 국정감사에 드러난 거고 이전에 기사화됐던 정직 3개월에 그친 것도 네. 전공의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고 노조에 의해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예. 가장 큰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를 왜 따지고 들지 않는지. 맨날 딴 이야기들 하고 계세요. 진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그게 의사 선생님이든 변호사든 그 노조가 관여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안철 회장님 지금 네. 이게 대부분 다 아까도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생겨난 원인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원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생겨난 원인은 잘못된 수련교육 제도입니다. 예. 근본적으로 병원이 어떤 전문의를 만들어서 국민 앞에 내보내야 할지 전문의라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의사라는 걸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배우고 싶은 과정을 배우고 네. 나가서 전문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교수가 요즘 소위 말하는 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네. 사건의 처리 규정이 각 병원별로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예. 실제로 규정이 전무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이행하는 그 책임 또한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100개 이상 이제 수련기관 협조 요청을 공문으로 했었고 예. 당부를 했음에도 17개 병원만이 처리 규정을 보내주셨고요. 예. 실제로 어떤 병원은 해당 규정이 없다는 답장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예. 처리 규정에도 기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피해자의 보호나 예. 피해자 가해자의 분리 이런 규정들은 사실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그 가해자 부산대병원하고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해자 교수분들하고 그다음에 피해자인 전공의들 현재 해당 병원에서 다 근무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사실 한 분 한 분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네. 이전에 민원을 제기해 주셨던 분들도 그렇고 이번에 피해자분들로 생각되는 분들도 그렇고 현재 예. 지금 근무 중인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은 스스로 사직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지금 포기하고 전문의 과정 포기하고 병원 그만둔 사례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가 주장하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예. 가해자가 다시 그 병원으로 돌아와서 그 피해자와 함께 수련 과정을 마치는 데까지 함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가해자의 보호, 직간접적인 보호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수련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지부 입장은 뭐고 대책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실 조금 야속한 저희 입장에서는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먼저 공통의 폭력, 성폭력 처리 규정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다 자문단체 그리고 저희 전공의들, 병원의 운영자가 모두 참여하는 제대로 된 규정을 공통의 규정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를 따르도록 수련기간 취소까지 포함하는 복지부의 책임 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도 전문의 자격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가해자로 지목됐던 수많은 가해자들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또다시 지도 전문의의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징계 규정에 따르면. 폭력, 성폭력으로 징계가 있었던 교수들이 또 지도 전문의 자격이 부여된다는 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 지도 전문의 자격에 대한 규정의 변화와 이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성폭력, 폭력 피해자가 요청하더라도 병원의 관리자가 허가해야만 이동 수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의 해당 과에서 일을 하고 싶고 그 해당 과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작이 그 해당 피해를 받은 그 병원의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 수련 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데요. 얼마 전에 사실 최도자 의원실에서 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야속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병원협회 자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병원협회의 입장이 반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복지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국가의 책임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신중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저희가 알겠습니다. 국가도 책임을 다해야 되고 앞으로 좋은 말씀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전공의협회 회장 맡고 있는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안치현 전공의였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